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은 자국민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가르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지하철이 멈춰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영국. 병원 대기자가 700만 명을 넘긴 영국. 그리고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보다 더 가난해진 지금의 영국. 그 몰락의 현장을 가장 먼저 파악한 건 다름 아닌 영국의 경제학자였습니다. 런던 정경대 교수였던 그는 어느 날 충격적인 통계를 보게 됩니다. 식민지였던 인도가 영국을 앞질렀고 그 인도를 다시 일으킨 주체가 한국이었다는 사실. 그는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국민이 군인처럼 움직이는 경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생존의 공동체, 전쟁이 아니어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예비군,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이 아닌 국민으로 만든 나라를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제국의 국민이었다.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여기에 있었다. 지금부터 그 영국 교수가 경험한 대한민국, 그리고 왜 그가 유엔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라 말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토마스 힐입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30년 넘게 세계 경제사를 강의해온 나름 이 분야에선 알려진 교수였죠. 전공은 패권의 부상과 몰락. 말하자면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파헤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국. 저는 그런 제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세계를 통치했고 해가 지지 않던 나라. 런던 템스강을 따라 걸을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찼죠. 그 과거의 위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파운드화는 추락했고 지하철은 멈췄으며 국민은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푸드뱅크의 긴 줄에서 허리를 굽힌 노인들, 그리고 유니세프가 자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나라. 그게 지금의 영국이었어요. 더 이상 제 강의는 현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학생들이 묻는 순간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수치스럽게도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흔들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1.07달러. 영국 파운드화가 한때 식민지를 경영했던 미국 달러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1.34에서 몇 주 만에 저기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통화 가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학생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교수님, 이게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건가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경제는 순환하는 법이란다라며 능숙하게 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고작 몇 줄짜리 뉴스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후예로 자부했던 제 자존심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 킹스크로스역 인근에 있는 푸드뱅크에 처음 간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줄을 서 있더군요. 양복을 입은 남자, 유모차를 끄는 엄마, 노인이었습니다. 맥도날드보다 푸드뱅크 지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어요. 영국인이 밥을 굽는다. 그게 사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템스 강변을 걸을 때마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당황하던 외국인. 20년 전 저는 관광객을 도와주며 여긴 제국의 수도입니다라고 속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지하철 안에서 길을 헤매는 처지였습니다. 너무 자주 멈추고 너무 자주 고장나고 너무 자주 사라지는 영국 시스템. 방송에서는 늘 신호 고장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국가 고장으로 들렸습니다. 병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NHS, 그러니까 영국 자랑이던 국민보건 시스템은 700만 명 넘는 대기자의 압사 직전이었죠. 제가 잘 아는 지인은 대장 내시경 진단을 8개월 뒤로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볼 수 있는 거지라고 웃더군요.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십 년간 세금으로 유지해온 공공성의 파산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제 강의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저는 몰락을 말했지만 그 몰락이 지금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점점 식어갔고 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서 나가던 학생 한 명이
중얼거린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과거만 말하지, 미래는 말하지 않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아주 짧게 지나가는 자막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 전 세계 유일한 3대 신용등급 유지 국가. 영국이 흔들릴 때 그 나라는 왜 흔들리지 않는가? 제국이 무너진 지금 제 마지막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생 제국을 강의했습니다. 역사의 방향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믿었죠. 중심국에서 주변국으로, 강국에서 약소국으로 지식과 질서가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인도가 영국을 경제 규모에서 앞질렀다는 IMF 통계를 처음 봤을 때 화면을 의심했어요. 이건 일시적일 거야. 환율 착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느새 옥스퍼드 학회, BBC 다큐멘터리, FT 칼럼까지 전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도의 성장을 주도한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인도와 한국이 같은 문장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세계은행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세운 스마트 공장수, 전자정부 인프라, 심지어 스마트 도시 건설까지 모두 영국 기업이 철수한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문명 역전이었습니다. 한때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 대륙을 이제 한국이 개발하고 키우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계의 문명을 전파한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는 누굴 따라 배워야 하나? 한참 멍하니 있다가 유튜브에 한국 경제의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지더군요. 그중 눈에 들어온 건 한 인도 청년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인도의 미래는 한국처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보여줬어요. 한국은 이제 누군가의 미래 모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과거만 강의하고 있었죠. 며칠 뒤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과거 런던에서 열린 포럼에서 마주쳤던 분이셨는데 지금 한국 경제를 직접 보고 가시죠라는 말과 함께였어요. 그 메일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영국 교수라는 자존심, 그리고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방 서재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영제국의 경제학.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패권은 영원하지 않다. 남는 것은 정신뿐이다. 그 책을 덮고 조용히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때 우리가 무시하던 동양의 작은 나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인이 된 나라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날 마치 다른 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고 너무 빠르며 너무 깨끗했거든요. 입국 수속이 8분 만에 끝났다는 건 당시 영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쇼윈도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저는 KTX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포스코라는 이름은 경제학계에선 유명했거든요. 한때 철강은 제국의 피라 배웠던 저로선 한국이 어떤 철을 만들고 있는지 꼭 보고 싶었죠. 그런데 가는 길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찻길 옆으로 펼쳐진 풍경이 예전 영국 북부의 탄광 도시와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 분명히 다른 게 있었죠.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탄광촌 자리에 스마트 산업단지가 세워져 있었고 허름한 공장 건물 대신 로봇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역사관에서 마주한 사진 한 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맨몸에 땀 흘리며 철판을 들고 있는 청년들. 그들의 옆엔 아무런 기계도 냉각 시스템도 없었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철보다 단단한 마음이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산업혁명은 영국의 정신이라고 강의해왔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 산업혁명은 여기서 본 것 같았어요. 돈 없이 공장을 짓고 경험 없이 기술을 배워내며
맨손으로 강철을 만든 사람들. 그들에게 없었던 건 많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더 많았습니다. 당시 통역을 도와주던 60대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논밭이었어요. 지금은요? 손주가 여길 다녀요. 포항공대요. 그분은 말을 마치고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서 영국이 잃어버린 시간을 봤습니다. 한국은 70년을 쌓았고 영국은 70년을 흘려보낸 것 같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을 한국어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 말했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본 포항 시내의 간판들, 작은 문구점, 삼겹살집, 어린이 치과까지 그 어느 하나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 모두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노력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식민지도, 원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철강과 조선, 반도체까지 다 읽었다. 결국 국가를 만드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국은 과거를 팔고 있었지만 이 나라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요. 한국의 산업 역사를 둘러보며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린 단어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분명히 민족의 자존심이 저렇게 만들었을 거야. 철강을 하고 조선을 하고 반도체까지 올라간 건 강한 민족적 의지, 명예, 긍지 때문일 거라고 단정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기록 전시관을 방문하고 그 생각을 전부 버렸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다룬 전시였습니다. 한국 국민이 금을 모아 국가부도를 막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천 개의 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그걸 자발적으로 내놓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가금고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의 유언이 적힌 유리 케이스도 있었어요. 내 금반지를 나라에 바칩니다.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한 절박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야말로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영국은 위기 때 정부가 나섰지만 한국은 국민이 먼저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뒤를 따라가며 정책을 썼고 기업은 망하기 전에 노숙자처럼 주저앉기보다 사람을 먼저 살리려고 했습니다. 영국에선 위기가 오면 복지 축소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통 분담이라는 말을 먼저 쓰더군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날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울의 한 노포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60대 식당 아주머니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시절엔 정말 괴로우셨죠? 그분은 김이 서린 냄비 뚜껑을 열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웠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옆집도 건너집도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했죠. 함께 일했다.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영국에선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비싸졌습니다. 개인이 무너져도 사회는 보고만 있죠. 공공의 영역이 민영화되면서 사회는 구독제처럼 변해버렸어요. 내가 돈을 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회, 절, 학교, 마을회관,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택시기사, 아파트 경비원까지 거의 모든 조직이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곳곳에서 봤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더군요. 생존을 위한 공동체 본능이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친구는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그렇게 위기에 강한 거냐?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막은 게 아니라 위기를 껴안고 살아온 나라야.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만든 경제라고. 한국을 보며 제가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잘 살아서 강해진 게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 자존심으로 위기를 이겨낸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경제를 밀어 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경제 성장률 대신 국민 생존력이라는 지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통계로 보면 12위지만 정신으로는 세계 1위였습니다. 2023년 여름 런던의 금융가는 다시 어수선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는 뉴스가 뜨자
영국 중앙은행도 뒤따라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죠. 그 결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를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던 서민들은 하나둘씩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혼란이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그 바람에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가요? 저는 경제연구소의 박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어요. 우리는 겪고도 대비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겪고 나서 구조를 바꿔버렸구나.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통화정책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책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민간의 유동성 충격을 흡수할 버퍼를 세심하게 마련해뒀더군요. 청년층 전세자금 보조, 소상공인 2차 보전 대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조치. 그날 밤 저는 경제기사 몇 개를 번역해서 런던에 있는 제 동료 교수들에게 보냈습니다.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위기 대응이 빠르지? 그런 유연함은 보통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나 가능하지 않나?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제도를 잘 만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경계태세에 익숙한 나라였어요. 그게 또렷이 느껴진 날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기선 전 직원이 월 1회 위기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천재지변, 단전, 외환 급변동, 재고, 리스크 상황까지 시나리오별 대응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직원 40명의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장이었던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버지 사업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다시는 그런 꼴 안 당한다고. 한 사람의 생존 본능이 하나의 회사 문화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 전체로 퍼진 게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위기가 오면 금융 전문가들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정부가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고 심지어 시민들까지 움직이죠. 제가 머무는 숙소 앞 카페 사장님도 말하더군요. 금리가 올라도 괜찮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버텼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영국을 떠올렸습니다. 코로나 한 번에 무너졌고 금리 몇 번의 은행이 휘청였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고 우리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만들어버린 나라다. 세계가 금리를 방어 수단으로 쓸 때 한국은 그것을 재편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이 나라는 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서울 종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정류장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많이 보였어요. 처음엔 현역 군인들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나이도 제각각이고 군장도 각자 다르더군요. 혹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나 보네요. 저 사람들 다 직장 다니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군복을 입고 출근처럼 훈련을 받는다는 말에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영국이었으면 법원에 고소부터 들어갔을 텐데요.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병역의 의무를 끝낸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퇴근 후에도 국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직접 예비군 훈련장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의 훈련장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정장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은 직장인들, 땀을 뻘뻘 흘리며 사격 훈련을 받고 화생방 장비 점검까지 직접 하더군요. 그들은 대단한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있다는 것.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영국에선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는 움츠러들고 시민들은 외면합니다. 그건 군인과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쟁이 없을 뿐 전시처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나서면서 한 훈련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미 늦습니다.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조용히 덧붙이더군요. 한국은 항상 전쟁 중입니다. 총만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수도 서울은 전방에서 40km 떨어져 있고 9분이면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는 평온하고 사람들은 웃고 예비군은 출근하듯 훈련장으로 갑니다. 저는 다시 런던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신호 실패라는 멘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기다렸죠. 하지만 시스템은 늘 느렸고 고장났으며 사람들은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시스템은 빠르고 국민은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에서 강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위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 맞서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는 장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청년의 등에 달린 군용 가방, 그리고 퇴근 후 훈련장을 향하는 직장인의 표정. 어느 것 하나 영웅 같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국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영국을 완성된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사회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법과 절차도 정교하며 무엇보다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곳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뉴스는 늘 미래 시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수소도시, AI 의료 플랫폼, 해양 드론 모함.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이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라는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한 작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동네 어르신들이 실제로 장을 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스마트폰으로 QR 결제를 하는 할머니, 가게 앞에 설치된 실시간 대기 순번 전광판, 그리고 전통시장을 온라인 배송 플랫폼과 연결해 놓은 자영업자들. 한국은 과거를 복원한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공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혁신이 대기업이 아니라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도시들은 복지를 말하면서도 실제론 쇠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맨체스터 외곽 지역만 해도 문 닫은 상점들과 낙서 가득한 셔터가 도시의 분위기를 규정하죠.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은 읍면 단위 마을조차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역이 살아있었고 누군가 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역 초등학생에게 무료 코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가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친다고요?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일환으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재건을 끝내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반면 제 조국 영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다음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곱씹었고 시스템은 그대로였으며 국민은 점점 현실에 적응만 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의 영국을 만든 거죠. 한국은 지금도 뉴스에서 재난대처 앱을 소개하고 농촌 자동화 시스템을 설명하며 고령화 대응 로봇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불평이 아니라 생존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였던 한 영국 청년과 화상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됐다고 믿는 순간 멈췄고 그들은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 달리기 시작했어.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조국은 무너졌고 이 나라는 이제 막 시작했다. 한국은 지금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빠르게 체득한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역 앞, 저는 하염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 퇴근길 손을 꼭 잡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그리고 군복 차림의 예비군. 무엇 하나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걸음은 분명했어요. 흔들리긴 해도 무너지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과거의 제 조국을 떠올렸습니다. 제국의 심장 런던, 템스 강변, 피카딜리 서커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런던은 지쳐 있었어요. 지하철은 멈췄고 병원은 붕괴 직전이며 청년들은 탈영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학생이든 퇴직자든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 단위의 톱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머문 한 카페에서 일하던 청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하루 12시간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나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끔 지치죠. 그래도 다들 그렇게 버티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곳에선 국민이 스스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는 작았고 자원은 없었으며 분단은 여전히 현실이었고 전쟁의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강대국을 이겨낸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런던의 한 노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죠. 나라가 나를 버렸어. 그 말을 들었을 땐 별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슬프게 들립니다. 한국에선 국민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잃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죠. 우리라는 감각. 그것이 이 나라를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서 한 노부부가 우산을 함께 쓰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들 덕분에 이 나라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덕분에 저 같은 외국인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강의실로 돌아가면 저는 아마 다시 영국 역사와 세계 경제를 가르치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제국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젠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날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나는 제국의 국민이었다.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여기에 있었다. 바로 한국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국 역사학계의 권위자, 예일대 교수, 전 세계 재건사 연구자들이 냉정한 분석가라 불렀던 그가 한국의 한강변에서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간이 만든 가장 처절한 승리였습니다. 백인 가정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 전쟁 고아. 자신은 정체성을 잃고 살아온 역사학자. 그런 그가 한국을 연구하던 중 충격을 넘어 경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오자였다. 그러나 단 하나, 포기만은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 뚝심 앞에 기적이 무릎을 꿇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는 구멍이었어요. 피부색은 다르고 이름은 낯설고 얼굴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게 낯익고 그렇지만 누구도 그 공백을 채워주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1953년 전쟁 고아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군 구호소에 맡겨졌고 그해 겨울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기억도 거의 없고 살아남기 위해 미국인처럼 살아야 했던 분이셨죠. 그리고 제가 10살 되기 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가끔 떠오르는 건 낡은 옷을 개시던 손, 제 머리를 쓰다듬던 조용한 눈빛뿐입니다. 그 후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지만 제 안의 공허함까지 안아주진 못했죠.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을 겪고 자랐고 고등학생이 됐을 땐 중국인이야? 일본어 할 줄 아냐? 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잘 몰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했죠.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과거,
제 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어느 날 전쟁 고아에 대한 학술 조사를 하던 중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위에서 눈을 감고 있는 소녀 하나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입은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 눈매는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유품함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에는 영어로 써진 문장이 한 줄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아들은 나보다 멀리 볼 수 있기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가 어머니가 못 본 걸 봐야겠어. 박사과정 중 저는 연구 주제를 전후국가 재건사로 바꿨고 곧바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학계 사람들은 왜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독일, 일본이 더 많지 않냐고 말이죠. 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제 어머니의 뿌리이고 그 눈빛이 저를 부른 나라입니다. 1995년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래된 다큐멘터리 안에서 한국을 처음 만났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 신청서를 준비하던 어느 밤 1970년대 한국을 다룬 흑백 영상 한 편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화질은 흐릿했고 음향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영상은 지금까지도 제 심장에 박혀 있습니다. 영상 속 거리엔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깨에 리어카를 맨 남자, 쓰러진 간판 밑에 앉은 여인, 흙먼지 낀 바닥 위에 주저앉아 폐지를 뒤지는 노인까지. 누가 봐도 가난 그 자체였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도와줬으니 여기까지나마 온 거겠지.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진흙 구덩이에서 돌을 나르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쌓은 흙벽을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분명 미소가 있었어요. 잠깐 정지시켜 보았습니다. 온몸은 땀에 절었고 손톱 밑은 까맸고 발에는 슬리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결연함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눈빛이 가능한 걸까? 그 이후 비슷한 영상을 몇 편 더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쓰레기 마을을 다룬 다큐였고 또 하나는 어린이 노동자를 추적한 뉴스 리포트였습니다. 모두 참혹했어요. 그러나 공통된 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움직였고 짊어졌고 걸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도와준 이도 없었고 지도한 이도 없어 보였는데 그들은 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영상 속에는 제 어머니가 겪었을지도 모를 장면들이 있었고 그 안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저를 한국으로 끌고 간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에너지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미국의 원조만으로 설명될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1995년 한국에 도착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후 한국의 산업화 정책, 외환 수급 구조, 빈곤 탈출 전략 등을 뒤졌고 국립도서관에서 과거 신문 기사와 마을 회보들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미국이 말하던 한국은 실제로 존재했던 한국의 단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전후 한국을 원조 수혜국으로만 설명했죠. 물자 줬고 의료 지원했고 교육 확장해줬고 군사훈련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움직인 방식은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도움을 받되 절대 거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매달리지 않았고 요구도 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한국은 자신들만의 방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조 쌀을 보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쌀을 시장에서 팔고 그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그 돈으로 경공업 기반 산업을 세웠고 그 산업 기반 위에서 공장을 돌리고 수출을 시작했어요. 이건 미국이 의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말 안 듣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미국은 대체 뭘 한 거지? 미국은 전쟁 후 한국이 살아남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 조건만 채워주고 결과를 지켜봤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론 저 나라는 장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그 예측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예상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그리고 누구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어요. 그 사실을 처음 자각한 날, 저는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지원자였지만 한국은 그 지원을 도구로 만든 주체였다. 미국은 그저 구경꾼이었다. 그 이후 미국 내부 문서와 회고록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 미국 국무부 문건엔 한국 정부의 독자 행동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더군요. 한국은 말을 듣지 않았고 예측을 따르지 않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당시 미국에겐 불편한 일이었겠죠. 왜냐면 약소국은 지시를 따르길 기대받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지시가 아닌 책임을, 보호가 아닌 자립을.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누가 일으킨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은 나라라는 걸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1995년 당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신흥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나라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왔을까? 비교할 나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보다 시작은 좋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전쟁 피해도 덜했고 자원도 많았고 정치적 안정을 누렸던 시기도 더 길었죠. 그런데 지금은 왜 다들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한국은 뭐가 달랐던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1970에서 80년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강산업단지와 구로공단을 방문해 현장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답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낙오자였다. 지표상 한국은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문맹률, 식량 자급률, 심지어 전력 공급률까지 어떤 면에서도 앞서 있던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전 그 이유를 불만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불안했고 생활은 고단했고 내일은 불확실했어요. 그 불만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작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 도시락을 싸기 위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침마다 김밥을 말았고 그 다음은 공장 작업반장들이 야근을 끝내고도 기계를 닦았으며 이후에는 새벽에 쓰레기를 줍는 노인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건 절박함이 낳은 주체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그 모든 걸 남 탓 없이 해냈다는 점이에요. 정부가 못 도와줬다. 미국이 더 해줘야 했다. 이런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주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안 일으키면 누가 해주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어떤 교육이나 정치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족 전체가 공통된 생존 본능을 발현한 거였어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니 일제강점기, 6.25 전쟁, 쿠데타, 유신체제, 빈곤, 끊임없이 낙오당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이 나를 낙오자로 부른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철학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걸 깨달은 날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60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다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올라올 땐 누구도 날 끌어주지 않았죠. 대신 옆 사람 보면서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 그날 이후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오자였지만 단 하나, 포기만은 끝까지 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 뚝심과 근성 앞에 기적이 무릎을 꿇었던 것이었습니다. 1995년 가을,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정보를 듣고 달려간 곳이었죠.
서울에서 5시간 넘게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그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입구에는 낡은 표지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마을. 누런 돌에 새긴 문구였지만 그 글자는 단단했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 돌을 세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마을회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최 씨 할아버지는 그 시절 마을 대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들 미쳤다 했죠.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집마다 양동이 들고 산으로 가서 돌을 날랐으니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분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애들 때문이었소. 도로 없는 마을에서 컸다간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냥 해봤소.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근면자조 협동을 외쳤지만 그 진짜 원동력은 부모들의 절박한 책임감이었단 걸 그제야 실감했죠. 할머니 한 분은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다 지친 사람들한테 밥 줘야 했거든. 근데 쌀이 없어. 그래서 밤마다 나물 캐고 죽 끓였어요. 그때는 진짜 다 같이 미쳐 있었지. 그 말에 다들 웃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마을 뒤편 산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돌담,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은 배수로, 그리고 누군가 손으로 만든 듯한 계단들. 사람들이 스스로 진심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돌 하나를 들었습니다. 손에 쥐자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제가 미국에서 봤던 70년대 한국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눈빛을 가진 이들의 손과 흔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에게 물려줄 미래가 없다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괭이를 들었다. 그들의 손엔 힘이 있었고 그 눈엔 눈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이 이 나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IMF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마다 정리해고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단기 방문 연구자로 복귀해 한국의 경제체제 전환과 시민 반응을 분석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연구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정장 차림으로 나오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지하철 안에는 고개 숙인 남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틈을 조용히 메우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살던 숙소 바로 옆 건물에는 작은 김밥집이 있었어요. 아침 6시 반이면 문을 열었고 매일 새벽에 어머니 한 분이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재료를 쏟아붓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이 시간에 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아들이 직장을 잃었거든요. 이젠 제가 벌어야죠. 그러곤 맨손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제가 감히 흉내도 못 낼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던 진짜 경제 회복의 힘은 숫자도 정책도 아니었어요. 부엌에서, 시장에서, 식당 안에서 조용히 무릎 꿇지 않던 어머니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도 남대문에서도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천을 재단하던 아주머니들을 봤고 아이를 업고 새벽에 장사를 준비하던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 누구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 경제 기적이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정작 그 기적을 움직인 이들의 이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천막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어머니 한 분이 금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살려면 나라가 안 무너져야 하니까요.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국가보다 먼저 책임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울었다. 남편이 해고당해도 아이가 등록금을 못 내도 어머니는 눈물 닦고 일어나 밥상을 차렸다. 그 무릎 꿇지 않은 손이 한국을 지탱했다. 이 나라는 어머니들이 지켜낸 나라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까지도 제 연구실 책상에 붙어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주변 선진국들이 흔들릴 때 한국은 빠르게 다시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열리는 비교위 기사 세미나에 발표자로 초청받아 한국의 1997년 IMF 사태와 회복 과정을 분석 발표했어요. 그런데 회의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거리의 분위기였습니다. 백화점 문이 닫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공장들은 오히려 분주했어요. 부도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사람들은 마치 위기가 일상이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가장 놀랐던 장면은 어느 자영업자 모임에서였습니다. 낮은 천장에 형광등 하나 켜진 회의실, 거기 모인 40대 사장님들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IMF 때 다 해봤잖아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들의 눈빛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실패해봤고 그보다 더한 고통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도 그랬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춰 있을 때 한국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빠르게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하루 만에 진단소가 설치되고 국민들은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미국처럼 휴지나 생필품 사재기는 없었고 정부 발표는 대부분 지켜졌습니다. 그걸 보고 미국 학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형 사회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다시 일어선다. 그 근간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부, 민간, 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훈련된 협동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묵직한 국민 의식이었습니다. 이건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고난을 체화한 세대의 기억과 행동이 한국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늘 뺏기고 도망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정신의 구조였어요. 쓰러졌을 때 더 강해지는 사람, 실패했을 때 더 단단해지는 국가. 그게 바로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 어떤 시대에도 한국을 지탱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예외적인 사례야. 기적 같은 성장이지. 기적의 한강, 기적의 민주화, 기적의 수출입 구조. 기적. 처음엔 저도 그 단어에 설득됐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들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어가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와 땀, 눈물로 만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어느 날 저는 하버드대 아시아 현대사 학회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왜냐면 그들은 기적이라는 말 안에 칭찬과 놀라움을 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은 모든 지표로 분석 가능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걸 기적이라 부르는 건 그 노력의 피로를 삭제하는 일입니다. 조용하던 학회장은 제가 다음 말을 꺼내자 숨죽였습니다. 기적이 아니다. 이건 증명된 인간의 승리다. 제가 본 한국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낙오자들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들이다. 사람들은 제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그래서 말했죠. 직접 봤으니까요.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밤새 땀 흘리던 소녀의 눈빛, 지게를 짊어지고 계단을 만들던 노인의 구분 등 그 모든 장면이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탓하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한국인들은 우린 원래 약하니까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린 해야 하니까요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치로도 경험으로도 반복적으로 증명된 불굴의 철학이자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설명하지 않기 위해 쓰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서울 한강변. 가을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한 분의 6.25 전쟁 유공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그분은 올해로 91세였습니다. 자그마한 몸, 굽은 허리, 희미한 눈동자.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쟁 때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죠. 그분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후퇴할 때요. 우리가 밀리니까 어떤 대위가 우린 진 게 아니야 하고 소리쳤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그때 진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진 게 아니라 아직 싸우고 있던 거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지금껏 제가 연구한 수많은 자료보다도 깊었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다. 그 말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지, 정신,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 손등을 토닥이셨어요. 그 후로도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의와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이신가요? 한국인이신가요? 잠시 웃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지금은 한국계 지식인입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어도 한참을 배워야 했고 어머니는 기억조차 없는 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제게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증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묵묵히 일하고 버티고 울지 않고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저는 현대사 교수로 평생 한국의 전후 재건사, 산업화 모델, 시민사회 성장 과정 등을 전문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인으로 자랐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한국계 지식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